처음엔 그저 노래 따라 하는 유행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아이들의 교과서가 되었고 간판이 되었고 이제는 몽골 사람들의 꿈을 바꾸고 있었죠. 울란바토르 시내 한복판 어린 학생이 선생님, 한국 동화책 또 읽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떻게 한국은 무기도 자본도 없이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꿔놓은 걸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나고 자란 27살의 간딸입니다. 영상 콘텐츠를 만들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죠. 원래는 자연을 찍고 야생동물을 따라다니는 걸 좋아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제 카메라는 사람의 얼굴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아주 작고 조용한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취재를 하러 갔는데 아이들 교실 한쪽 벽에 익숙한 글자가 가득 붙어 있었어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그게 한글이라는 걸 알았죠. 아이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이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동화라며 선생님이 매주 한 편씩 읽어준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생활 깊숙이 들어온 무엇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몽골 사회에 퍼져있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를 다녀보면 상점 간판 절반 이상에 낯익은 글자가 쓰여 있고 택시기사님이 먼저 한국어로 인사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단지 문화적인 흐름일 거라고 생각했죠. 노래나 드라마가 인기를 끌다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주변의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10명 중 8명이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한국을 향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상이 그다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땐 중국과 러시아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고 학교에서는 그 두 나라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제 주변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선 한국어가 영어보다 먼저 배우는 언어가 되었고 스마트폰을 열면 한국 뉴스, 한국 예능, 한국 선생님의 강의가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그 변화가 무섭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떤 문화가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 생각, 언어, 감정까지 바꾼다는 건 단지 콘텐츠가 좋아서만은 설명되지 않으니까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토록 가까이 느끼게 된 걸까? 그 시작점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누가 이 다리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움직였을까?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카메라를 들고 몽골 국립대학교의 오래된 건물로 향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긴 싸움을 해온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건물은 마치 시간 속에 갇힌 것처럼 조용하고 낡아 있었습니다. 회색빛 벽돌과 삐걱이는 나무 계단, 벽에는 오래된 학생들의 사진과 누렇게 바랜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그 속에서 저는 생각보다 더 따뜻한 풍경과 마주했습니다. 복도 끝 작은 강의실, 30명쯤 되는 학생들이 바닥에 앉아 종이 하나를 들고 있었고 교탁 앞에는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 천천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녀가 발음하는 소리를 듣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건 한국어였습니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문장의 리듬이 살아있었고 학생들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눈빛으로 따라하고 있었죠. 그녀는 몽골 최초의 한국어 사전을 만들었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무려 27년에 걸쳐 그 사전을 완성했고 지금은 그 지식을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있었습니다. 교탁 옆에는 오래된 파일철과 손으로 쓴 노트가 쌓여 있었고 칠판에는 희망, 다리, 배움 같은 단어가 적혀 있었죠. 수업이 끝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온 이유를 설명하자 그녀는 머쓱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자신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만났을 때 많이 당황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녀가 한국어를 처음 접한 건 1994년이었습니다. 당시엔 책 한 권도 구하기 어려웠고 전문 용어를 해석해줄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그녀는 작은 노트에 하나씩 단어를 적고 발음을 유추하며 스스로 뜻을 짚어 나갔다고 했습니다. 한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기까지 일주일이 걸릴 때도 있었다고요. 그 노력은 단지 언어를 배우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배경이나 경제력과 상관없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죠. 그녀의 말은 단정하거나 화려하진 않았지만 묘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조용히 증명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강의실 구석에서 책을 정리하던 한 학생이 저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길 이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 연극 연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직접 무대에 올릴 거라며 본인이 맡은 역할이 서울에서 온 교환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장면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교환학생 역할을 몽골 학생이 연기하는 시대에 그게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한 표정. 그날 돌아오는 길 거리의 간판들이 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처음 봤을 땐 왜 저런 글자가 여기에 있을까 의아했는데 지금은 그게 질문이 아니라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 문장을 남겨주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에게 있어서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다고. 그 말이 마음을 오래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 이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자주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촬영을 위한 장면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몽골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는지를 제 안에서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한국어를 배우는 한 학기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수업은 매주 2번, 저녁 7시에 시작됐고 학생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참여자였지만 점점 제 마음도 그들 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첫날,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문장은 안녕하세요였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보며 웃었고 그 웃음은 말보다 먼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언어는 발음보다 먼저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힘이 있다는 걸요. 교재에는 간단한 인사말부터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표현, 길을 묻는 방법까지 실려 있었고 학생들은 그것을 마치 연극처럼 따라하며 연습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수업이 끝난 뒤 제게 다가와 언젠가는 한국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요, 아이들이 웃는 모습이 좋아서요 라고 답했죠. 그 단순한 말에 오히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한국은 단지 외국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무대라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에는 세종학당에서 주최하는 문화체험 행사에도 참여했는데 거기서는 한복을 입어보거나 한국 음식을 만들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학생들과 함께 김밥을 말아보았습니다. 재료 하나하나를 가지런히 놓고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김밥을 완성해가는 모습이 어쩐지 제게는 어떤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천천히 무언가를 완성해가는 그 손끝에 이 나라가 선택한 방향이 담겨 있었죠. 행사가 끝날 무렵 무대 한쪽에서는 K-팝 동아리의 발표가 있었는데 춤과 노래보다 더 눈에 들어왔던 건 아이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떨리지만 당당했고 서툴지만 진심이었어요. 그 모습은 무대 너머까지 감정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그동안 찍은 장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에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수치나 통계로는 담기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문화의 확산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선택받은 콘텐츠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언어와 관계,
그리고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무기를 들지도 않았고 거대한 자본을 앞세우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마음을 열게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곳에서 신뢰, 배움, 그리고 따뜻함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 그건 바로 사람들의 태도였다고 느껴졌습니다. 거창하지 않았고 설명하려 들지도 않았지만 항상 옆에 있으려는 마음이 사람들의 삶 깊은 곳에 닿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질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그 따뜻함에 반응하고 있었는가. 그 진심이 내게도 닿고 있었는지를. 그날 이후 저는 몇몇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세종학당 선생님들, 학생들, 그리고 청년 구직자들이었죠. 놀라운 건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이 한국에 대해 강한 선호를 표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구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다고 말했고 또 누구는 한국 대학 장학금을 준비 중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가족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어는 영어면 충분하지 않느냐, 왜 굳이 한국어를 하느냐고 묻는 어른들도 있었죠. 어떤 이들은 한국을 단지 유행처럼 소비되는 이미지로만 생각했기에 아이들의 진지한 선택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자신이 맡은 강의에서 한국 관련 과목 개설을 제안했지만 학교 측에서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수요가 적을 거라는 추측 때문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한국어 수업을 원했고 심지어 온라인 강의로라도 듣고 싶다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몽골에서 활동 중인 한 유튜버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자주 한국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영상 하나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질서 문화와 배려, 공공 시스템에 대해 소개한 것이었죠.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너무 한국 중심적이라는 이유로 거센 비난을 보냈고 심지어는 후원을 끊겠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한국을 이야기하는 건 이제 문화가 아니라 정체성과 닿아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요. 그 말은 제 마음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습득이나 드라마 열풍이 아니라 한 사회의 미래와 정체성, 그리고 자존심이 얽힌 문제일 수 있다는 걸요. 어느 날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촬영을 마치고 지하철역 근처에서 쉬고 있는데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둘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한 노인이 다가와 몽골어를 쓰라며 다소 날카롭게 말하더군요. 아이는 얼른 조용해졌고 그 분위기는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희망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거부의 대상으로 보는 것,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사람들은 때로 변화보다 익숙함을 택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건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죠. 특히 그 변화가 너무 조용하고 빠르게 일어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이후 저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변화는 모두에게 이로운 걸까? 혹시 누군가는 조용히 소외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갈등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몽골에서의 한국이라는 존재는 단지 외부에서 온 문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건 미래의 모양을 결정짓는 요소였고 그 안에는 기대와 불안, 자부심과 혼란이 공존하고 있었죠.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 저는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 청년 단체에서 열리는 공개 강연이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 모든 고민에 하나의 실마리를 던져주게 됩니다. 그 강연은 생각보다 작은 공간에서 열렸습니다. 조명이 다소 어두웠고 사람들의 얼굴은 빛보다는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몽골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죠.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고 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마다
정확히 줄을 서는 사람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인사를 멈추지 않는 교직원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병원 예약을 하고도 오차 없이 진료를 받는 시스템까지. 그는 처음엔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았다고 했죠. 그건 습관이 아니라 누군가를 배려하는 문화였다고요. 그 청년은 몽골로 돌아온 뒤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봤던 방식을 자신의 일상에 그대로 적용해 보기로 한 겁니다. 그가 처음으로 시작한 건 병원 예약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직은 대부분 전화나 직접 방문으로 예약하는 환경이었지만 그는 직접 간단한 웹페이지를 만들어 어르신들이 쉽게 클릭만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병원에서도 왜 굳이 그런 걸 하느냐는 반응이 있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한 노인이 그 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했고 진료를 마치고 나온 뒤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고. 누군가의 하루가 단 몇 분 덜 기다렸다는 이유만으로도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안에서도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너무나 또렷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청년에게 연락을 드렸고 함께 일해볼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흔쾌히 함께하자고 했고 그 길로 우리는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작은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임의 이름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두 나라의 이름을 이어 붙였고 목표도 단순했습니다.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먼저 살아보자는 것이었죠. 처음엔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고 기술적인 지식도 부족했기에 여러 번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그 의심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에 담긴 태도와 생각을 우리식으로 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몇 주가 지나자 우리 모임은 작은 동네 도서관과 연결되었고 거기서 한국식 예약제, 정리 방식, 소음 제한 규칙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처음 불편해했던 사람들조차 조금씩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지 한국의 방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방식이 전하는 배려와 존중이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말하는 것보다 먼저 살아내는 일이 더 어렵지만 더 강력하다는 것을.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카메라는 점점 더 사람을 향하게 되었고 기록은 행동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범 운영을 시작한 도서관은 평소 조용하고 이용자 수도 많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조심스러웠고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죠. 우리는 도서관 내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고 입구에는 간단한 사용법을 그림으로 안내해 두었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이름과 시간을 입력하면 번호표가 자동으로 발급되었고 그 순서에 따라 열람실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하던 사람들이 점점 줄을 서기 시작했고 번호가 호출되면 조용히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도서관 안의 풍경이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 사이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자리 다툼이 잦았고 서로 얼굴을 찡그리며 싸우는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들 자신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도서관 직원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고요. 단지 번호표 하나 생겼을 뿐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줄은 몰랐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살아볼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그 도서관 이후 우리 모임은 학교, 공공기관, 작은 동아리 공간 등 다양한 곳에서 한국식 질서와 운영 방식을 접목해 보았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종이 예약표를 무시하고 기존 방식대로 운영하려는 바람에 혼란이 생기기도 했고 몇몇 공간에서는 왜 한국 방식만 따라하냐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곳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질서 지키기 안내문을 교실과 복도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색연필로 한국어와 몽골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고 그림도 귀여웠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말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태도와 사고방식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거창한 계획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며 따뜻함을 나누고자 했던 작은 시도들이 서서히 사회의 표정을 바꿔놓고 있던 것이죠. 우리 모임은 이제 지역 방송에도 소개되었고 대학 강의에 초청받아 이야기를 전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청중 중 한 학생이 발표가 끝난 뒤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국에 가고 싶었지만 언어만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포기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언어는 마음을 전하는 문이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용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가 먼저 필요하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퍼뜨린 건 지식이 아니라 감정이었고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분명한 확신을 갖고 움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국 따라하기가 아니라 서로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통 언어를 찾는 과정이란 걸요. 가끔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시작했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히 계속할 이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보면 처음엔 너무 가볍게 시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의 문화 현상을 관찰하고 그 안에 숨은 의미를 조금 분석해보자는 의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벼웠던 시선은 점점 무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장면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정작 가장 깊이 남은 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세종학당에서 마주한 학생들, 처음 카메라를 마주한 아이들, 처음 함께 김밥을 말던 손끝,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바꾸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있어 기술의 나라였고 문화의 수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나라는 말없이 기다려주는 곳이었고 누군가가 실수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조용히 기회를 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에서 힘을 느꼈습니다. 소리 높여 주장하지 않아도 천천히 확산되는 어떤 진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몽골이라는 제 고향에서 그 진심이 조금씩 퍼져나가는 걸 보며 저는 그저 기록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카메라 뒤에만 서 있던 저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 서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대신 말하기보다 함께 느끼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과연 이 변화는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준 이 따뜻함은 과연 이곳에서 뿌리내릴 수 있을까?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질문에 조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 한 명의 얼굴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건넨 한국어 동화책 한 권, 그 속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미래를 열어줄지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단어를 들고 웃던 그 얼굴이 언젠가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시작에 제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제 삶의 가장 소중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찍어야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살아야 할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카메라는 언제든 다시 들 수 있지만 그 순간을 진심으로 겪는 일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제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기술보다 마음이 앞서는 구조,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더 깊이 닿을 수 있다는 진리. 그 조용한 가르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